정통 추리 소설이지만 또 한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은 재미를 주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코믹 추리 소설집 살인 현장은 구름 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누가 에이코를 노리는가 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네, 낭독 시작할게요. (1장) 10월 9일 금요일 삿포로발 도쿄행 신일본항공 106편 A300기는 예정대로 16시 15분에 지토세 공항을 이륙했다. 날씨는 쾌청, 바람도 없어 순조롭게 도쿄에 도착할 것 같았다. 이 비행기를 탄 승무원 에이코는 손님 중에서 반가운 얼굴을 발견했다. 선배 승무원이었던 기타지마 가오리였다. 그러고 보니 그녀의 고향이 삿포로다.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그녀가 회사를 그만둔 게 불과 2달 전 일인데 벌써 오랫동안 못 만난 기분이었다. 가오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못 본 사이에 한층 여자다워진 듯했다. 손님들에게 물수건을 나눠줄 때 에이코는 오랜만이에요 선배 하고 조그만 소리로 그녀에게 인사했다. 가오리는 환한 미소로 응답했다. 수석 승무원이던 시절에는 엄격하게만 보이더니 전체적으로 온화해진 느낌이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다른 승객들 눈이 있으니 개인적인 대화는 삼가야 한다. 에이코는 그녀에게 더 말을 붙이지 않고 평소대로 일을 계속했다. 비행기는 정시에 도쿄에 도착했다. 에이코를 비롯한 승무원들이 출구에 나란히 서서 승객들을 배웅하고 있으려니 맨 마지막으로 기타지마 가오리가 나오면서 에이코 씨 일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오랜만이네 하며 뭔가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싱글거렸다. 이제 저희들한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선배님. 에이코가 눈썹 끝을 내려뜨리고 말하자 가오리는 점점 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나도 모르게 옛날 버릇이 나와서 라는 건 거짓말이고 걱정 마. 에이코 씨는 이미 훌륭하게 제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 문제는 에이코 씨 파트너인 거기까지 말하고서 가오리는 다른 승무원들을 쭉 둘러봤다. 응? 오늘은 없네. 그 문제아가. 그 문제아란 에이코의 친구인 미코를 말하는 것이다. 전에는 가오리 선배를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지금은 다른 선배 승무원을 괴롭히고 있었다. 아, 오늘은 가고시마행을 탔을 거예요. 그래? 그래서 쾌적했구나. 가오리가 웃으면서 말하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소곤거렸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다지 쾌적하지는 않았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사소한 일이야. 옆에 앉은 손님이 좀 이상했거든. 이륙 후부터 착륙할 때까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도 얼굴을 들지 않잖아. 게다가 도중에 신음소리까지 내고 말이야. 그래서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냐고 물었지만 손을 흔들기만 할 뿐 대답도 안 하는 거야. 정말 이상하네요. 에이코는 가오리 옆에 어떤 손님이 앉았었더라 하고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떠오르질 않았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기분이 영 우울하더라고.
가오리가 불쾌하다는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가 내린 후 승무원들은 객실 점검을 마치고 객실과 사무실로 향했다. 거기서 담당 데스크에 운항 보고를 마치면 에이코의 오늘 일과는 모두 끝난다. 오늘도 무사히 마쳤네.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에이코는 체크기에 근무 카드를 찍었다. 2장. 다음 날. 좋겠네, 오늘 쉬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비코는 이 말을 10번 이상 되풀이했다. 에이코와 그녀는 룸메이트다. 오늘은 에이코만 쉬는 날이라 비코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왜 그래? 너도 쉬는 날이 있잖아. 어우야,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나도 놀고 싶다. 그러더니 마지못해 집을 나섰다. 에이코는 한숨 더 자고 일어나 오후에 쇼핑을 하러 나가기로 했다. 응? 뭔가 이상하네. 긴자의 어느 화랑에서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또 그런 기척을 느끼고 에이코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아까부터 누가 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신경이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삐코 같으면 남자가 자기를 바라본다고 야단 법석을 떨며 좋아했겠지만 그건 자의식 과잉 탓이고 에이코가 오늘 받은 느낌은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 느낌이 자신의 착각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보석점 쇼윈도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확신했다. 시야의 한쪽 끝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감지한 그녀는 일단 그쪽을 등지고 섰다가 휙 돌아보았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 하나가 잽싸게 옆 건물 뒤로 사라졌다. 에이코는 하이힐을 신은 채 그림자가 사라진 곳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이미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분명 미행당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대체 누가? 기분이 영 꺼림칙했다. 도무지 짐작이 가질 않았다. 일개 승무원을 미행해봤자 득이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오늘은 마음껏 놀 계획이었지만 그녀는 서둘러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더는 미행당하는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돌아다닐 기분이 아니었던 거다. 절대 착각은 아니야. 하지만 왜 나 같은 사람을? 전철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에이코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떠오르는 게 전혀 없었다. 역에서 나와 아파트를 향해 걸어갈 즈음에는 이미 어스름이 깔리고 있었다. 역에서 아파트로 가다 보면 초등학교 뒤쪽을 지나게 되는데 밤에는 인기척이 별로 없는 한적한 길이다. 그 길을 에이코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린 건 부지런히 그 길을 걷고 있을 때였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불빛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느낌에 무심코 돌아보았다. 2개의 불빛이 바로 뒤까지 와 있었다. 상향등을 켠 탓에 그 불빛을 눈부셔 똑바로 바라볼 수조차 없었다. 눈이 부시네 하고 생각한 것과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은 동시에 일이었다. 차가 그녀를 향해 돌진했던 것이다. 비명을 지르면서 에이코는 옆으로 몸을 날렸다. 그리고 착지에 실패해 무릎을 찧었다. 그런 그녀 옆을 차의 타이어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지나갔다. 그녀는 한참을 그 상태로 있었다. 놀라움과 공포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분이 흐른 뒤에야 주섬주섬 핸드백을 주워들고 일어섰다. 그러고도 한동안은 정신이 멍했다. 다시 같은 방향에서 차가 왔다.
에이코는 가방을 품에 안고 몸을 벽에 딱 붙였다. 그러나 이번 차는 속도를 충분히 줄인 데다가 라이트 위치도 정상이었다. 그 차의 꼬리등이 멀어지자 에이코는 정신없이 달렸다. 아파트에 돌아와 보니 비코가 먼저 들어와 쉬고 있었다. 비코는 습격당했다는 에이코의 말을 처음부터 고지 듣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말투가 워낙 절박해서인지 점차 불안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왜 너를 노리는데? 그걸 모르겠어.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누구한테 원망 살 일이라도 한 거 아니야?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다들 그렇게 말하지. 다들이라니? 표적이 될 만한 사람들 말이야. 아, 물론 너는 다르지. 너는 내가 믿어. 비코는 다급히 손을 내저었다. 에이코는 비코의 동그란 얼굴을 쏘아보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비코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모를 말을 내뱉는 거다. 그게 그녀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차의 번호판도 차종도 보지 못했으니 경찰에 신고하는 일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게다가 치일 뻔 했을 뿐 실제로 치인 것도 아니다. 누가 노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말해봤자 경찰은 어리둥절할 뿐이다. 어쩌면 미인을 노리는 신종 변태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나도 조심해야겠네. 진지한 얼굴로 말하고 나서 비코는 과자를 우걱우걱 씹었다. 3장. 다음 날 정오가 조금 지났을 때 객실과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에이코를 엔도 과장이 불렀다. 무슨 일이지 하며 책상 앞까지 가자 엔도가 소곤거리는 목소리로 형사가 왔다고 알려주었다. 형사가요? 순간 에이코의 머릿속에 어젯밤 일이 스쳤다. 그러나 그 일은 비코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건을 수사 중인데 관계자의 행동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이야. 그저께 106편에 탄 승무원을 만나고 싶다는군. 역시 어젯밤 일과는 무관한 듯 했다. 그저께 106편이요? 아... 삿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는 에이코뿐만 아니라 기타지마 가오리도 우연찮게 탑승했었다. 다른 승무원들도 만날 거지만 일단 지금은 하야세 씨밖에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가서 잠깐 좀 만나봐. 알겠습니다. 에이코가 응접실로 가보니 형사로 보이는 남자 둘이 홍보과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홍보과장은 자리를 떴고 그녀는 자기소개를 한 다음 소파에 앉았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형사는 사카모토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30대 중반쯤에 예리하게 생긴 남자였다. 대수로운 용건은 아닙니다. 이 사진 속 인물이 이틀 전에 106편 항공기에 탑승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진을 한 장 꺼냈다. 네, 하지만 승객들 얼굴을 전부 다 기억하지는... 그러시겠죠. 그래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에이코는 형사가 건네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정장 차림을 한 회사원 분위기의 남자가 온순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데 사진을 본 에이코가 아니? 하고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말았다. 본 적이 있습니까? 형사들이 앞으로 바짝 다가들었다. 이 사람 이름이 스카하라 아닌가요? 에이코가 반문했다. 형사들이 놀랐는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걸? 사카모토가 물었다. 아, 아는 사람이에요. 대학 시절 친구인데. 그러고서 에이코는 사카모토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제가 이 사람하고 아는 사이라는 거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사카모토는 당황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유, 아니요. 저희도 놀랐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승무원이시니까 탑승객 얼굴을 혹시 기억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것뿐인데 거참 굉장한 우연이군요. 그런데 지금도 교류가 있습니까? 아니요. 최근에는 전혀. 아하. 의외의 전개에 사카모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망설이는 듯 하다가 일단 본론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 혹시 엊그제 비행기에 탑승했습니까? 아니요. 타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탔다면은 저한테 아른 체를 했겠죠. 아, 그렇겠군요. 스카라 씨가 106편을 탔다고 하던가요? 이번에는 에이코 쪽에서 물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사카모토의 말투가 왠지 모호했다. 이어서 그는 학창시절의 스카라가 어땠는지 등을 물었다.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한번 물어나 보자는 정도의 뉘앙스라서 에이코도 적당히 편하게 대답했다. 근데 스카라 씨가 어떤 사건에 연루된 건가요? 마지막으로 그녀가 물었다. 아까부터 줄곧 마음이 쓰였던 것이다. 그러나 형사는 쉽게 속사정을 내보이진 않았다. 아니 대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게다가 스카라 씨는 여러 관계자 중 그냥 한 명일 뿐이고요. 그는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다. 형사와 헤어져 객실과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에이코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스카라의 일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다. 그는 대체 어떤 사건에 휘말린 것일까? 형사가 말로는 여러 관계자 중 한 명일 뿐이라고 했지만 스카라의 동선을 꽤나 면밀히 조사하는 눈치였다. 설마 그가 용의자? 에이코의 뇌리에 그의 새하얀 이가 되살아났다.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하얀 이가 더욱 인상적인 남자였다. 사실 스카라와 에이코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한때는 장래를 고려한 적도 있는 연인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도쿄대학 테니스 동아리에서 만났다. 에이코보다 2년 선배인 스카라는 친절하고 믿음직한 남자였다. 교양과 화제거리도 풍부했다. 에이코에게 다가오는 남학생이 많았지만 모든 면에서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스카라의 졸업과 동시에 헤어져 버린 이유는 결국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스카라는 에이코가 졸업하면 곧바로 결혼해 가정을 꾸려나갔으면 했지만 그녀는 그것보다는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그 무렵 그녀는 단순히 학교만 오가는 대학 생활에도 의문을 품기 시작한 참이었다. 스카라가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에이코는 대학을 중퇴하고 신일본항공 승무원 시험에 응시했다. 그리고 그 이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후 한동안은 그를 만난 적이 없다. 서로의 주소조차 알 수 없어 편지도 오가지 않았다. 그랬던 두 사람이 재회한 것은 불과 석 달 전의 일이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하지만 그 일은 왠지 형사에게 말하기가 꺼려져서 입을 다물고 있었다. 아니, 에이코 아냐? 스카라가 아른 체를 했을 때 에이코는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몸이 움직이지 않았었다. 그리고 그 그리운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에이코의 얼굴에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어렸다. 종합상사에서 일한다는 스카라는 아주 어른스럽게 변해 있었고 일 잘하는 상사맨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윤곽이 뚜렷한 얼굴 생김은 옛날 그대로지만 약간 살이 붓고 피부색이 하얘진 점이 달랐다. 에이코는 혼자였지만 그는 동행이 있었다. 서로를 간단히 소개한 후 그의 동행을 먼저 보내고 둘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와, 많이 변했네. 전보다 더 예뻐졌어. 응? 생기도 넘치고. 스카라는 진심, 눈이 부시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에이코는 얼굴을 살짝 붉히면서 그의 근황을 물었다. 그는 현재 도쿄 본사의 산업기기부에 근무하면서 주로 국내 거래처를 상대한다고 했다. 출장이 잦아 한 달 중에서 보름은 밖에서 지내는 것 같았다. 아직 독신이고 이대로 가다가는 결혼도 못할 것 같다고 농담처럼 말했다. 에이코도 아직 혼자야?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혼자야. 그렇구나. 거기에 대해 그는 다른 말을 더 하지 않았다. 그리고 헤어질 때 명함을 주었다. 명함 뒤에 그의 전화번호가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 마음이 내키면 전화해. 그가 고개를 약간 수긋한 채 말했다. 에이코는 아무 대꾸 없이 그 명함을 가방에 넣었다. 마음이 내키면? 에이코는 그때 일을 떠올리고 한숨을 쉬었다. 그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사실이다. 그 또한 어쩌면 그녀의 전화를 기다릴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도 결코 아니었지만. 그날 밤 에이코는 집에 돌아가 낮에 있었던 일을 비코에게 얘기했다. 비코에게는 전에 스카라에 관해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다. 형사가 보여준 사진이 그의 사진이었다고 말하자 비코는 입에 머금었던 맥주를 뿜었다. 그럼 그 사진 속 남자가 전에 말한 네 연인이었다는 거야? 가슴을 쾅쾅 두드리며 비코가 물었다. 옛날 얘기지. 근데 그 사진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너도 사진을 봤어? 오늘 비행 마치고 났더니 형사가 나랑 비행기 같이 탔던 매구장을 보자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몸이 따라가 줬지. 그때 봤어. 매구짱이란 후배 승무원인 데라니시 메구미를 말한다. 메구미도 그저께 106편에 탑승한 승무원 중 하나여서 불려갔던 모양이다. 이 몸이 따라가 줬지 하고 생색을 냈지만 실은 비코의 호기심 때문에 따라갔을 것이 뻔했다. 그 사진 속 남자가 106편에 탔었냐고 묻더라고. 매구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고 다른 승무원들도 다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 만약 그 사람이 탔었다면 날 알아봤을 거야. 형사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형사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 너도 잘 알잖아. 비코는 경찰에 관한 일이라면 자신이 빠삭하다는 듯이 말했다. 그나저나 대체 무슨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걸까? 에이코로서는 그 점이 제일 신경 쓰였다. 신문 기사도 모조리 훑어보았지만 그와 관련이 있을 만한 사건을 찾을 수는 없었다.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무래도 살인사건 같아.
B코가 대뜸 그렇게 말해 A코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걸 어떻게 알아? 사카모토라는 형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지, 내가. 나중에 홍보과장한테도 물어봤고. 그랬더니 모리오카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조사하는 것 같더란 말이지. 모리오카라고? 그걸 왜 도쿄에서 조사해? 피해자가 도쿄 사람이거든. 모리오카로 출장을 갔다가 그쪽 호텔에서 살해당했다는 거야. 목이 졸려서 말이지. 피해자가 방에 들어갔었다. 이건 뭐 면식범이란 뜻 아니겠어? 대체 무슨 수로 알아냈는지 의아할 만큼 비코는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사건이라면 그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다. 살인? 스카라가 그렇게 엄청난 사건에 연루됐다고? 출장을 갔다면 피해자가 도쿄에 있는 회사에 다닌다는 말인데 혹시 그 회사가 F 상사니? 혼자 잠시 생각하다 A코가 B코에게 물었다. 맞아. F 상사.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역시 스카라가 근무하는 회사가 F 상사다. 그 사실을 말하자 B코는 다소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그래서 스카라라는 사람을 의심하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해. 사건은 모리오카에서 일어났는데 왜 삿포로에서 오는 비행기를 탔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비코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어쩌면... 에이코는 말을 꺼내놓고 그 뒤를 잇지 못했다. 야, 어쩌면 뭐? 어쩌면 알리바이를 확인하는 건지도 몰라. 알리바이라니?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알리바이를 물었을 때 스카라 씨는 자기가 그때 삿포로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다고 대답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낮에 에이코가 물었을 때 사카모토 형사는 스카라 본인이 그 비행기를 탔다고 주장한 건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증언한 내용이 스카라 씨한테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했겠네? 뭐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6편을 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말해놓고서 에이코는 자신의 증언은 좀 다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정말 스카라가 탔다면 서로 알아보지 못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내 증언이 스카라에게 치명적이지 않았을까? 아니야, 괜찮아. 어떤 착오가 있었든 그가 살인사건의 범인일 리는 없잖아. 그 대목에서 에이코는 곧바로 중대한 사실을 깨달았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야, 왜 그래? 너 안색이 안 좋아. 미코가 걱정스러운 듯이 에이코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에이코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시치미를 때려 했지만 볼이 파르르 떨렸다. 만일 스카라가 범인이고 거짓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면, 그런데 만일 그가 그 비행기에 에이코가 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녀는 그에게 매우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이었다. 어제 날 공격했던 차, 혹시 그 차가 스카라가 운전했던 걸까? 불길한 기운이 그녀의 가슴 속에 되살아났다. 4장.
다음날 오후 오사카에서 돌아오는 비행을 마친 에이코가 객실과 사무실로 들어서자 미코가 다가와 귀옛말을 했다. 형사가 여전히 그날 106편에 스카하라 씨가 탔는지 안 탔는지 조사하고 있나 봐. 그런데 승객 명단에는 스카하라라는 이름이 없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약했을 수도 있잖아. 만약 정말로 스카하라 씨가 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 미코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신이 나서 떠들고 다녔는데 이번만큼은 그런 활기가 없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에이코의 옛 연인이라서 그럴 것이다. 고마워. 이제는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차분히 지켜보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에이코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비코에게 말했다. 그야 그렇지만. 비코는 개운치 않은 표정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에이코는 퇴근할 준비를 했다. 스카하라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그날 밤이었다. 마침 비코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에이코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에이코? 상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스카하라라는 걸 알아차렸다. 긴장으로 온몸이 굳어졌다. 스카하라 씨,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에이코는 그에게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준 적이 없었다. 실은 에이코 고향집에 전화해서 알아냈어. 친구하고 단둘이 산다면서? 수화기를 쥔 손에 땀이 배었다. 잘 지내지? 그래, 잘 지내. 말과는 반대로 몹시 무거운 음성이 에이코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래서인지 스카하라가 침묵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실은 내가 어떤 사건에 좀 휘말렸는데 에이코한테도 형사가 찾아가지 않았나 궁금해서. 에이코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왔었어 하고 대답했다. 역시. 스카하라가 말했다. 형사가 에이코 이름을 꺼내더라고. 하야세 에이코라는 사람을 알지 않느냐고 말이야. 그건 왜 묻느냐고 물어봤지만 대답을 해주지 않았어. 그랬구나. 형사가 스카하라에게는 그녀가 106편에 탑승했던 승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듯했다. 있잖아, 스카하라 씨.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대체 무슨 사건에 어떻게 휘말린 거야? 왜 경찰이 스카하라 씨를 의심하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 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로 사정이 있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힘들어. 조만간 직접 만나서 찬찬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했어. 직접 만나다니? 스카하라 씨는 경찰에게 감시당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 역시 그런 점을 의식하는 듯 했다. 형사는 내가 어떻게든 따돌려 볼게.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야. 에이코, 내일 시간 있어? 만들어 볼게. 그러자 그는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제안했다. 오후 5시에 도쿄에 있는 어느 백화점 옥상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그곳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어 가든을 운영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을 뿐이었다.
에이코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자니 정각 5시에 회색 양복을 입은 스카라가 나타났다. 그가 옛날부터 시간을 잘 지켰던 기억이 났다. 그는 에이코를 발견하자 고개를 끄덕하더니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앉았다. 아이고, 에이코한테 배를 끼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패랄 건 없어. 다만 영문을 알 수 없어서. 아, 그렇겠지.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나서 머리를 북북 긁었다. 내 윗사람 중에 나카가미라는 과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리오카에 있는 호텔에서 살해당했어. 에이코는 침을 삼키고 싶었지만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다. 그런데 그 출장에 내가 동행을 했거든. 그래서 경찰이 스카라 씨를 의심하는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경찰이 날 의심하는 제일 큰 이유는 살해 동기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일 거야. 전부터 나하고 과장이 일에 관해서 의견이 잘 맞질 않았거든. 그래서 과장이 날 쫓아내고 싶어 했어. 그게 동기라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스카라가 씁쓸하게 웃었다. 그 여벌구를 보면서 에이코는 조금 안도했다. 하지만 나한테는 알리바이가 있어. 어떤 알리바이? 나는 모리오카에서 과장하고 헤어진 뒤에 한 발 앞서서 도쿄로 돌아왔어. 과장이 살해당한 시각을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모양인데 그 시각에 나는 신칸센을 타고 있었거든. 신칸센을? 에이코가 물었다. 비행기가 아니라? 에이코도 알겠지만 하나마키에서 도쿄로 오는 노선이 지금은 없어졌잖아. 모리오카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하나마키인데 말이야. 그래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그날 밤 입사 동기에 송별회가 있어서 그 길로 송별회 장소로 바로 달려갔거든. 그러니까 증인이 여럿 있는 셈이지. 아, 그랬구나. 송별회에 나타난 시각에서 거꾸로 계산하면 스키아라가 늦어도 몇 시에 기차를 탔는지가 밝혀진다. 그 시각이 사건 발생 시각보다 먼저라면 그의 알리바이는 성립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상하네. 형사들은 스카하라 씨가 사포로발 도쿄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느냐고 물었었거든. 삿포로발 도쿄행? 그건 왜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스카하라 씨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물었어. 말하고 나서 에이코는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그녀는 가방 안에서 항공기 운항 시간표를 꺼내 펼쳐들었다. 역시 그렇구나. 하나마키에서 도쿄로 오는 노선은 없어졌지만 하나마키에서 삿포로로 가서 도쿄행 비행기를 타는 방법이 있어. 삿포로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별로 길지 않고.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보고 스카하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렇게 하면 아슬아슬하게 송별회 시간에 맞출 수가 있겠네. 경찰은 내가 그 방법을 써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은 맨 먼저 스카하라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각에 기차를 타고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그래서 형사들은 비행기를 탔을 가능성을 조사했고 마침내 삿포로를 경유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이다. 형사들은 스카하라 씨가 그날 106편을 탔다는 증언이 필요했던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집요하게 그 가능성을 추궁했던 거구나. 에이코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옆에 있던 자동 판매기 뒤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스카하라가 계속 말을 하려고 하자 에이코가 쉿 하며 그를 제지했다. 왜 그래? 스카하라가 목소리를 낮추어 물었다. 에이코는 자동 판매기를 가리키며 누가 숨어 있어 라고 소리를 낮추어 대답했다. 스카하라의 안색이 파래졌다. 어쩌면 얼마 전 자신을 습격한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에이코가 살금살금 자동 판매기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뒤로 휙 돌았다. 비명을 지른 사람은 에이코가 아니라 상대편이었다. 무슨 짓이야 하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려던 에이코는 숨어있던 인물의 정체를 알고 입을 딱 벌렸다. 비코, 너 이런 데서 뭘 하고 있어? 들켰다. 비코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일어서는데 평소와 달리 청바지와 티셔츠에 수수한 차림이다. 아무래도 변장할 목적이었던 듯 했다. 실은 어젯밤에 목욕하면서 네 전화를 엿들었거든. 그러다가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말이지. 뭐가 큰일이라는 거야? 에이코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워졌다.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있잖아. 어쩌면 지난번에 너를 습격한 사람이 스카하라 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잘은 모르지만 알리바이를 주장하는데 네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 싶어서 말이야. 그래서 만약이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널 구하려고. 설명하고 나서 비코는 미안하다며 고개를 꾸벅했다. 네 연인이었던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지만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말이야. 근데 방금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를 듣고서야 내가 엉뚱한 오해를 했다는 걸 알았어. 정말 미안해. 몇 번이나 꾸벅거리는 비코를 보면서 에이코는 그녀를 나무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도 처음에는 똑같은 의심을 품지 않았던가. 에이코를 습격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스카하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에이코는 며칠 전에 차에 치일 뻔했던 일을 설명했다. 그러자 스카하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물론 나는 아니야. 하지만 대체 누가 그런 짓을? 에이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위험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원한을 샀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경찰에 알리는 게 좋겠어. 저 그 일 말인데. 비코가 고개를 수그린 채 치켜뜬 눈으로 에이코를 바라보았다. 실은 내가 이미 경찰에 얘기했어. 그리고 그녀는 에이코의 등 뒤를 가리켰다. 에이코가 뒤를 돌아보니 사카모토 형사 일행이 서 있었다. 아니 너 미안해. 하지만 만일 스카하라 씨가 너의 목숨을 노리는 거라면 나 혼자서는 불안하잖아. 후지 씨가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하야세 씨를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사카모토가 에이코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하야세 씨가 스카하라 씨하고 짜고 그 비행기에 스카하라 씨가 탔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기는 게 아닐까
의심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 두 분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적어도 하야세 씨는 사건하고 무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카하라 씨도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코가 끼어들었다. 아니, 그건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카모토가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머금고 스카하라 쪽을 슬쩍 곁눈질했다. 비행기 트릭을 이제야 알게 된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만요. 실제로 그런지는 알 수 없죠. 스카하라 씨가 하야세 씨를 습격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그녀의 목숨을 노릴 이유가 뭡니까? 스카하라가 분노에 찬 말투로 물었다. 가령 당신이 106편을 탔다면 하야세 씨가 승무원 중 한 사람이란 사실을 알았겠죠. 만약 하야세 씨 쪽에서도 당신을 알아봤었더라면 알리바이 조작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그녀를 죽이려 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스카하라가 내뱉듯이 말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차차 알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날 106편에 탑승한 승객 전원을 조사하고 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승객이 한 명 있더군요. 그게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사카모토는 함께 온 형사에게 눈짓을 하고 물러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에이코가 잠깐만요 하고 그를 불러 세웠다. 사카모토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잠깐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승객이 한 명 있다고 하셨죠? 사카모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가명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사람이 스카하라 씨라는 증거는 없죠? 뭐 아직까지는요. 사카모토는 또 스카하라 쪽을 힐끔 보았다. 그럼 그 사람이 스카하라 씨는 아니라고 해도 가명을 사용한 그 사람이, 그 승객이 모리오카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은 있는 거겠죠? 에이코의 질문에 사카모토가 미간을 찡그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에이코는 입술을 죽이고 나서 심호흡을 한번 했다. 가령 범인이 그날 도쿄에 있어야 할 사람인데 범행을 저지르려고 몰래 모리오카에 갔었다고 쳐요. 그런 경우에도 범인은 범행 후에 삿포로로 가서 106편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도쿄에 돌아오자마자 누군가를 만나서 알리바이를 만든 거예요. 아, 저희가 스카하라 씨를 의심했듯이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보자는 거군요. 사카모토의 말이 끝나자 에이코는 스카하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스카하라 씨, 그날 도쿄에 돌아와서 입사 동기의 송별회에 참석했다고 했지? 응, 그래. 그 송별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찍힌 사진 혹시 가지고 있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송별회가 끝난 후에 다 함께 찍은 사진이 있긴 있어. 혹시 그 송별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사진을 보고 나서 얘기해 줄게. 사진 어딨어? 그건 내 방에 있어. 그럼 지금 가자. 형사님들도 같이 가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대체 뭘 확인하시겠다는 겁니까? 아직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진범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놀라는 형사들을 무시하고 에이코가 이번에는 삐코에게 말했다. 삐코, 기타지마 선배한테 연락 좀 해줘. 5장. 스카하라가 다시 공항을 찾은 것은 사건이 해결된 지 열흘쯤 지나서였다. 에이코는 그와 함께 건물 밖으로 나가 비행기가 이륙하거나
어딘가에서 날아오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해외 근무를 나가게 됐어. 스카라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전부터 희망하던 일인데 이제야 겨우 이루어졌네.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해. 잊고 싶은 일도 많고 하니까. 그렇구나. 에이코가 활주로 쪽으로 시선을 향한 채 말했다. 한동안 일본에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것도 잘 됐네. 에이코한테는 신세를 많이 줬어. 덕분에 황당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아니야. 별일도 아닌데 뭐. 에이코가 머리를 쓸어 올리면서 미소를 지었다. 그날 스카라의 방에서 송별회 때의 사진을 본 에이코는 곧바로 기타지마 가오리를 불러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녀가 106편에 탔을 때 옆자리에 앉았었다는 그 이상한 남자가 그 중에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던 가오리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한 남자를 톡톡 두드렸다. 이 남자 틀림없어. 그때는 코 밑에 수염이 있었지만 이 남자가 분명해. 그 사람은 스카라의 동기로 다구치라는 남자였다. 역시라니?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에이코가 사카모토 형사에게 말했다. 스카라 씨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날 송별회에 참석해야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도쿄에서 모리오카까지 가서 과장을 살해한 후 삿포로를 경유해서 도쿄로 돌아온 거예요. 생각지 못한 전개에 사카모토는 할 말을 잃었는지 한참 사진을 들여다본 후 물었다. 이 사람이 이분 옆에 앉았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날 비행기에서 제가 기타지마 선배한테 말을 걸었었던 게 생각났어요. 오랜만이에요, 선배.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선배가 환하게 미소만 지을 뿐 소리를 내서 대답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그때 선배 이외에 저를 아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면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그럼 이 다구치라는 남자가 아는 사람이란 말입니까? 조금요. 그리고 에이코는 스카라를 보았다. 그는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을 잠깐 짓다가 이내 입을 크게 벌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래, 그때 만났었잖아. 석 달 전쯤 에이코가 스카라를 우연히 만났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구치였다. 다구치 씨가 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인사를 건 건데 자신한테 한 인사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의 알리바이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그날은 시치미를 떼고 있다가 다음날 저를 습격한 거고요. 그렇게 된 일이군. 사카모토가 팔짱을 끼며 신음하듯 중얼거렸다. 그 이후 형사들의 활약으로 다구치는 단박에 체포되었다. 기타지마 가오리가 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던 점이 치명적이었다. 다구치는 살해된 나카가미 과장의 아내와 내연 관계였고 그 사실이 폭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듯했다. 일부러 모리오카까지 간 것은 경찰이 의심의 눈길을 스카라에게 돌리도록 하려는 의도였다고 자백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건은 해결되었다. 에이코가 스카라를 만난 것은 그 이후 처음이었다. 이번 사건 덕분에 분명해진 게 하나 있어. 스카라가 말했다. 그건 말이지.
에이코가 그때 나랑 헤어지길 잘했다는 거야. 주위에 멋진 친구들이 생기고 아울러 에이코 자신도 빛나게 됐으니까 말이야. 그는 옛날처럼 하얀 이를 반짝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오른손을 내밀었다. 안녕. 잘 지내. 에이코도 그 손을 꼭 잡았다. 굳어있지만 따스한 손이었다. 잘 가. 에이코도 인사했다. 스카라는 그녀의 손을 놓고 빙그르 돌아 반대편을 향해 걸었다. 그가 뒤를 돌아볼 것 같지 않아 에이코도 뒤돌아섰다. 그리고 일터로 향했다. 왠지는 모르지만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그때 저 앞쪽에서 사람 그림자가 나타났다. 삐코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뭐 하는 거야, 에이코? 붕어빵 사왔으니까 빨리 같이 먹자. 지금 가. 에이코도 한 손을 들어 답했다. 네,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겨울철에 붕어빵 얘기를 들으니까 반갑네요. 네, 이 작품집에서 제가 2편 빼고 다 낭독해 드렸는데요. 한두 편을 빼는 것은 상도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일본에서는 재밌는 소재였을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좀 과했다 싶은 소재의 작품을 생략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의 시트콤 같았던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 현장은 구름 위 낭독이 이렇게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올드한 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카라랑 에이코가 잘 됐으면 좋았겠다라고 혼자 생각하지만 고급진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히가시노 게이고가 이렇게 또 둘을 엇갈리게 배치함으로써 여주인공에 대한 신비스러움은 계속 남겨두고 네, 후속을 쓰지는 않았지만 후속을 기대하게 하는 그 묘한 심리를 너무나 잘 아는 천재 작가다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요 편에서 삐코의 사랑스러움이 돋보여서 더 좋았고요. 에이코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성이니까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하이프, 그리고 쿠팡 쇼핑을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쿠팡 외에 다른 쇼핑몰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제품 사진 클릭하셔서 편집실에서 제품을 엄청 많이 올려두더라고요. 편집실에서는 이런 제품들을 구독자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래서 공들여 골라주시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제품을 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안자비에 있는 제품 링크를 타고 그 쇼핑몰에 가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럼 그 점을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봄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또 오늘 아쉽네요. 한 권 끝내려고 하니까. 안자비는 또 책에 파묻혀서 다음에 어떤 책을 읽을지 막 고민하면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